왜냐? 그림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 포토샵을 열어서 막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걸 바꿀 리는 없죠. 그 심리 상태를 알겠죠. 그림은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영빈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아까 도입했던 요렇게럼 생겼던 함수를 이름을 파동함수라고 하거든요. 자, 영어로 쓰면 뭐예요? 파동함수 영어로 뭐예요? 웨이브 펑션이죠. 이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첫 번째, 그 웨이브 펑션은 describes a system fully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describe가 뭐예요? 설명하다, 묘사하다, 표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묘사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파동함수는 그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리적 성격에 보통 이제 뭐가 있느냐? 뭐 에너지, 뭐 운동량, 뭐 위치, 뭐 변이, 뭐 이런 등등등이겠죠? 그런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게 파동함수다라고 규정하고, 근데 이 파동함수의 묘한 특징은 뭐냐면 파동함수의 함수값 자체는 물리적 성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 파동함수 그 함수값이 복소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의 함수값은 허수 i가 표현되는 함수값으로 보통 표현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물리적 성격은 허수예요, 실수예요? 물리적 성격은 무조건 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가이의 키가 얼마냐? 3 플러스 i. 그게 뭐야?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물리적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묘하게도 파동함수의 함수값은 허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허수가 포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함수값 자체로 물리적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소수가 되느냐? 그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여하튼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동함수로부터 물리적 성격을 알아내기 위한 수학적인 처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다 받았을 텐데 주민등록증 여러분 하나씩 다 있죠? 여러분 나이 좀 나오지 않았나? 아직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와요? 아직 안 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주민도 아니구나 아직 안 하고. 그래. 그래. 주민등록증. 자, 주민등록증에서 가장 핵심인 정보가 뭐예요? 주민등록 번호잖아요. 그럼 주민등록 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거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주민등록 번호는 봐봐요. 주민등록 번호는 잘 봐.
760709하고 뭐 780804. 오!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크네. 얘가 이긴 거예요. 이겼다.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 대소비교가 있어요? 대소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대소비교의 의미가 없죠. 마치 뭐처럼? 허수처럼요. 허수는 대소비교 해야 대소비교 못해요. 대소비교 못하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대소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다만 이 주민등록번호엔 뭐가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 해당 주민의 물리적 정보가 들어가 있죠.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연, 월, 일. 첫 번째는 성별, 두 번째는 뭐 출생 지역, 뭐 등등등 다 숫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 때는 남자는 1, 여자는 2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3, 4 아니에요? 여러분 3, 4죠. 그래서 1, 2가 3, 4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준영이는 3, 4예요? 3이에요? 3, 그렇지. 5, 6은 언제 나와요? 아, 2100년에 나온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준영이는 앞에 3이어서 기분이 어땠어요? 아, 그냥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의 대소비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연, 월, 일, 성별, 출생지 다라는 그래머를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숫자에 들어있는 문법을 학습을 해야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학습이 양자역학에서는 수학적 처리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동함수라는 어떤 꼴이 있는데 그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 그래머를 적용하거나 수학적 처리를 적용해서 나온 결과 그것이 그 시스템의 어떤 물리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파동함수의 성격이라 이런 얘기지. 아, 그럼 여기 그 수학적 처리 방법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학적 처리 방법. 그게 바로 오퍼레이터라고요. 알겠죠?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오퍼레이터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말로 연산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 오퍼레이터가 아까 봤던 수식상에서는 그 미분형으로 표현됐었죠. 미분형 혹은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됐었죠. 근데 그 오퍼레이터를 꼭 미분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오퍼레이터를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락이라는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에 나타나는 모든 오퍼레이터를 행렬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상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양자역학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형대수를 이용해서도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한다면은 그 이제 뭐 전문가니까 그건 뭐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여하튼 요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파동함수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5.3에서 이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애석하기도라기보다는 다행스럽게도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오퍼레이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 아까 얘기했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해밀토니안 말고 더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해밀토니안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저께 아까 얘기했던 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자, 어떻게 썼었죠?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런 말이죠.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뭐를 알아내는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입자의 그 변위를 어떤 변수로만 나타내요? 변위를 x 좌표로만 나타내죠. 왜? 이거 유도할 때 입자가 몇 차원에만 있었어요? 1차원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입자가 항상 1차원에만 있어요? 다차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차원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간적으로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 3차원에 대해서는 이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요건 3차원에 대해서. 자, 3차원에서 위치를 표현하려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 좌표에 따라서 미분을, 이계 미분을 이런 식으로 편미분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함수가 제시가 되면 그걸 x축, y축, z축에 대해 편미분을 해주고 그것도 2번씩 거기다가 x축, y축, z축으로 규정되는 나름의 위치 에너지 연산자가 있겠죠. 걔를 더해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원자 오비탈 할 때 이거 나옵니다. 원자 오비탈 할 때 이거 나올 거고요. 요거 가지고 원자 오비탈이 표현되니까 이 표현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에서 조금 더 배울 건 많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나 해줄게요. 해줄게요. 으쌰. 5.4 자, 5.4 보온스 인터프리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보온즈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자, 이 앞에 대문자니까 누구 이름이겠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라 뭐 딱히 번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온의 해석.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은 하거든요. 자, 이때 우선 첫 번째 1. 파동함수의 함수값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왜? 무슨 함수니까? 복소수 함수니까. 알겠죠? 요 얘기는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가 누구예요? 바로 이 파동함수를 맨 처음 도입한 사람이 슈레딩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슈레딩거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는 이 파동함수에서 일체의 물리적 의미는 없다. 고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동함수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슈레딩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슈레딩거는 저 보온의 해석에 대해 부정합니다. 이상한데 저러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보온이라는 사람의 저 해석은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도 노벨상을 받지만 보온도 노벨상을 받아요. 알겠죠? 저 보온의 해석을 했을 때 보온의 나이가 19살입니다. 19살.
지금 준영이 몇 살? 어. 2살 남았어요 이제 노벨상 받기까지. 2살 남았어요. 2살 알겠죠? 그래요? 갑자기 노벨상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시카고란 나라 시카고란 도시 알죠? 그 시카고란 도시에 시카고 대학 엄청 유명한 대학인 거 알아요? 시카고 대학 노벨상 수상자가 수십 명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여기 이제 하필 근무했던 이제 찬드라 세카 알죠? 찬드라 세카 인양반이 시카고 대학의 그 교수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여름 방학 때 그 옆 MIT에서 특강 제의가 온 거예요. 특강. 찬드라 세카한테 특강 한번 해보자. 특강.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찬드라 세카가 MIT에 특강을 하러 갔는데 학생이 2명 있었던 거예요. 2명. 그래가지고 찬드라 세카가 학생이 2명. 그럼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기도 해요? 폐강하죠. 폐강. 보통 이런 경우 폐강하거든요. 그럼 학원에서도 학생이 모집이 안 되면 폐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폐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찬드라 세카한테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폐강할까요? 했는데 이 찬드라 세카가 들어와서 앉아있는 2 학생들이랑 첫 수업을 하고 나서 이 2 학생에 대해서 찬드라 세카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은 거예요. 요 둘이가 굉장히 똘똘했던 거죠. 이 둘은 중국계 또 이민자들이에요. 중국계 이민자. 딱 2명. 2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찬드라 세카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거든.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인데 이 인도 사람이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이 사람도 이민자잖아요. 그럼 중국계 이민자면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중국계 이민자들은 대우가 어때요? 벌레죠, 뭐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민자적인 어떤 동질감도 느꼈을 것 같고, 그다음 얘기하는 거 보니 얘네들 똘똘한 사람이겠어요, 멍청한 사람들이겠어요. 울트라 슈퍼 지니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는 대가를 알아본다고 찬드라 세카 수업 딱 해보고 얘들 봐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폐강할까 했다가 찬드라 세카가 아니면 해보죠. 해가지고는 매주 시카고에서 MIT가 보스턴이잖아. 매주 시카고에서 보스턴까지 운전해서 온 거예요. 매주 이 수업 하나 하려고.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찬드라 세카하고 이 둘이하고 그리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찬드라 세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기의 모든 엑기스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가 막 샤샤샤 다 빼먹은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찬드라 세카는 그 유명한 찬드라 세카 리밋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왜 뭐 블랙홀 초신성 맞아요? 적생에서 그 경계 그 찬드라 세카 리밋 그걸로 이 사람 노벨상 받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노벨상 받은 거야. 만약에 이때 찬드라 세카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었으면 특강 열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미어 터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직 노벨상 받기 전이니까 애들이 몰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찬드라 세카 노벨상 받고 이 둘도 노벨상 받습니다. 이 둘 노벨상 받습니다. 둘이. 둘 노벨상 받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또 둘이 받습니다. 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가는 대가를 알아보는 거죠. 이 2명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던데 그쪽 분야에서는 나는 화학 전공이라 누군지는 모르겠더만 하여튼 이 양반들도 노벨상 받았대요. 네. 그래서 대가는 대가를 알아본다. 무슨 말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뭐 준영이도 2년 남았다. 찬드라 세카도 찬드라 세카 리밋 언제 알아냈어요? 19살 때요. 찬드라 세카 리밋을 찬드라 세카가 19살 때 알아내요. 그걸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거죠. 어떻게 알아낸 줄 아세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도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인도 사람이니까 어디로 유학을 가겠어요? 아직 이 사람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람이거든요. 아직 비행기가 상용화 되기도 전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니까 뭐 세계 1차 대전 그럴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 인도에선 무조건 어디로 유학 가겠어요? 영국이겠죠. 왜냐면 인도가 어디 식민지예요? 영국 식민지니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똘똘한 사람들 어디로 유학 가요? 일본으로. 독일 뭐 독일. 일본 알겠어. 일본 가듯이 얘도 영국으로 유학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타고 갔겠어요? 배 타고 갔겠죠. 배 타고. 비행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9살짜리 이제 고3 막 마치고 이제 옥스포드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옥스포드로 이제 뭐냐면 어드밋을 받아가지고 옥스포드로 이제 가려고 거기 이제 배 이렇게 딱 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영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양에서 먼 바다에서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난 거지. 엄마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써야지 해가지고 편지 봉투를 딱 꺼내는데 갑자기 찬드라세카 님이 생각이 난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편지를 쓰려고 끌렸던 편지 봉투 위에다가 하고 막 계산했어. 그게 찬드라세카 님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즉 편지 봉투 한 장 위에 휘갈겨 쓴 게 노벨상 받은 거야. 그게 나중에 논문으로 나와가지고 그 유명한 찬드라세카 님이 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준영이 몇 년 남았다고? 편지 좀 잘했어요. 그렇죠. 준영이 2년 남았다. 2년 알겠어요? 네. 여러분 노벨상 받으려면 2년 남은 거야. 그래? 하여튼 그래. 자, anyway. 하여튼 고 수준의 천재소년 본. 알겠죠? 본. 천재소년 본. 그럼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얘는 파동함수는 특정 영역에서 관심의 입자. 입자 좋은데 화학의 경우 모든 화학자가 가장 관심 두는 입자 뭐예요? 화학에서 모든 화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입자가 뭐예요? 수소요? 네. 바로 모든 화학자가 관심 두는 입자. 물리학자들은 이거에 뭐 특별한 애정은 없지만 화학자들은 이 입자에 모든 화학자들이 이 입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 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요. 왜? 이온 결합은 뭘 잃고 얻어야 이온 결합이에요? 뭘 잃고 얻어야 이온이 돼요? 전자죠? 그 다음 공유 결합은 뭘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죠? 배위 결합은 뭘 주는 게 배위 결합이에요? 전자죠? 즉 모든 화학적 상호작용에 항상 뭐가 등장해요? 전자.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종이 가져다가 불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확 탈 거 아니야. 그 타는 열 에너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불 붙이면 막 불 붙을 때 활활 열 나오잖아.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와 얘가 연소가 된 후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의 핵과 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 같아졌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달라졌겠죠. 그 차이만큼이 열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음식을 먹죠. 음식을 왜 먹어요? 그 음식에 원자 핵을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그 음식에 뭘 먹는 거죠, 우리는?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핵과 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게 배설돼 나올 때 우리 배설물에도 원자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우리는 원자핵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자핵을 먹는 게 아니고 배설물에 있는 핵과 전자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 같아졌겠어요? 달라졌겠어요? 달라졌겠죠. 그 차이를 먹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즉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적 상호작용은 누구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화학자들의 관심은 전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동함수는 특정 영역에서 관심의 입자, 보통 전자가 되는 거죠. 그 전 입자를 발견할 확률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우리말 번역 확률 밀도 함수. 그걸 원래 표현으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요겁니다. 저거이 바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파동함수 자체가 복소수 함수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대괄호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복소수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 플러스 i의 크기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i 크기가 1제곱 루트 이거잖아요. 요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거에 또 제곱한 거. 이걸 양자역학에서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가 영어로 많이 나올 테니까 요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 꼭 기억하세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그러면 그 확률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줄 하나 더 긋고 대문자 P 이렇게 쓸 텐데, 뭐 내가 이렇게 줄여 쓴 거냐면 확률이요.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잖아요. 앞에 P를 줄여서 쓴 건데 대문자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짝대기 하나 더 장식을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확률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히요? 가히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렇지. 그래. 좋아요. 그러면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우선 파동함수가 몇 차원에 있을 수 있죠? 몇 차원에? 파동함수가 몇 차원에 있을 수 있어요? X축, Y축, Z축으로 표현된 3차원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쨌건 X축, Y축, Z축으로 규정되는 3차원 함수인데 거와 별개로 이 복소수란 말이지. 그러면 이놈을 짜잔 크기를 구해야 되겠어. 크기를 구하고 제곱을 한 번 더하면 이때 얘 이름이 뭐야? 그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얘를 적분할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1에서 x2까지. 뭐에 대해서만? x축에 대해서만. 그래서 x변수도 있고 y변수도 있고 z변수도 있는데 x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x1에서 x2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y하고 z는 뭐로 취급하고? 상수로 취급하고. 이런 식의 적분을 뭐라고 불러?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나머지는 상수로 두고 하나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 이런 걸 거듭 적분한다 라는 뜻으로 중적분이라고 해. 알겠죠? 이런 걸 중적분이라고 해. 편미분의 반대 개념이랄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x가 x1에서 x2까지 정적분이 끝나면 이 x 변수는 정적분이 끝나면 변수는 남아있어, 변수는 사라져. 정적분이 되면. 정적분이 되면 변수는 남아있어, 변수는 사라져. 사라지잖아. 변수가 숫자로도 바뀌잖아. 정적분이 되면. 그럼 이 적분이 끝나면 x는 뿅 사라지겠지. 그럼 무슨 변수만 남겠어? y 변수, z 변수만 남겠지? 그러면 얘를 다시 또 적분해. 누구에 대해서? y1에서 y2까지. y에 대해서. 알겠죠? 알겠죠? 그러고 나면 y 변수도 사라지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z 변수 남았잖아요. z 변수.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z1에서 z2까지 z에 대해 적분을 완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복잡한 함수가 결국 어떤 실수로 딱 나오겠지. 어떤 실수로 뿅 나오겠지. 그걸 뭐라고?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이 바로 본의 해석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x 변수는 어디서 어디까지? x1에서 x2까지. y 변수는 y1에서 y2까지. z 변수는 z1에서 z2까지지. 그럼 이건 뭐냐면 봐. 잘 봐. 이건 뭐야? 자, 여기서 이게 x축이었던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1에서 x2까지. 알겠죠? 그 다음 이게 y축이었던 거야. 얘가 뭐야? y1에서 y2까지. 그리고 이게 뭐야? z축이었던 거야. z1에서 z2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x에서 x1까지, y에서 y2까지, z1에서 z2까지로 규정되는 뭐가 정의돼? 규정되는 뭐가 정의돼? 바로 영역이 정의되지. 영역이 정의잖아. 그러니까 x는 요만큼, y는 요만큼, z는 요만큼 하면 이렇게 부피로 규정되는 영역이 정의되잖아. 거기에 누가 있었을 때? 짜잔! 어떤 전자가 있었을 때 이 영역에 이 전자가 있을 확률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되는 어떤 영역 속에서 입자 발견 확률 표현이 이거야. 알겠죠? 잘한다. 됐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좋아요. 아이고. 유승민 오빠 오케이? 그래. 우리 유성이 알겠죠? 그렇지. 준표 형도 알겠죠? 그래. 준이 형 혹시 그거 홍준표 대구시장이라고 알아요? 네. 그 양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재밌는 말씀이 학교에서 급식하면 빨갱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응? 네. 응? 네? 학교에서 급식 줘요, 안 줘요? 저요. 여러분 요즘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딸 보니까 급식 진짜 중요하던데?
가은이가 맨날 학교에 와서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나왔는데 뭐 오늘은 너무 맛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한 그릇밖에 안 먹었어 막 맨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급식은 진짜 중요하던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때 왜 저번 주에 그거 그 비상계엄 있었잖아요. 그때 유명한 짤 중에 하나는 진짜 엄청 웃긴 짤 중에 하나가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그 담임선생님한테 카톡을 한 거야. 같은 반 단톡방에 선생님 내일 전쟁 나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랬더니 이상한 거 있던데 내일 선생님 학교는 해요?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는 그럼 선생님 우리 전쟁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있으면 항상 전쟁판이 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수업은 정상이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 한 말. 그리고 내일 양념치킨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급식 엄청 중요하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급식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문화잖아요. 근데 그 급식이 옛날에는 없었던 거 아세요? 도시락. 없고 도시락 싸다 녔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나 때만 하더라도 다 도시락이었어요. 그걸 국가적으로 다 전국민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투쟁이 많았는 줄 아세요? 그걸 끝까지 반대한 정당이 여러분들에게 급식해주는 걸 반대한 정당. 그게 현 홍준표 시의장이 포함된 그 정당이에요. 근데 그 정당이 학생들한테 급식해주면 이건 빨갱이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해주면 그거 공산주의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하는 급식 없애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급식 먹었잖아요. 그거 이제 없앨 거예요. 없앤다고 하면 여러분 찬성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준표형이죠. 준표형?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준표 학교 급식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준표형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그럼에도 준표형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준표형 내가 또 보수 정치인 중에는 그나마 내가 더 좋아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좀 웃기거든, 재밌거든요. 우리 사랑스러운 준표형. 자, 어쨌건 나 썼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의 것을 중적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쓰기 편해요, 쓰기 좀 불편해요? 쓰기 불편하죠. 그래서 야를 어떻게 줄여 쓰느냐? 아주 축약해서, 원래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경계에서 또 다른 경계 사이에 d타우라는 적분 변수로 적분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변수 3개에 대한 중적분인데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고 머릿속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맨날 이렇게 쓰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확 줄여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적분 변수 3개를 나란히 연속해 놓은 dx, dy, dz를 앞으로 여러분 d타우라는 표현으로 보게 될 거예요. 타우가 물리 시간에 배우면 토크로 많이 타우를 쓰잖아요. 근데 요 중적분에서는 저 dx, dy, dz를 한꺼번에 d타우로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적소라고 얘기해요. 최적소. 최적이라는 말은 알죠? 부피. 부피는 부피인데 그 부피를 규정할 때 dx면 x로 움풍 변한 거예요? x로 조금 변한 거예요? dx라고 쓰면. 미분에서 dx라는 말은 확 변하는 거예요? 찔끔 변하는 거예요? 찔끔 변하는 거잖아요. 이 미분에서의 미자가 미시 변할 때잖아요. 그럼 y축으로도 찔끔, z축으로도 찔끔, 그러면 x축으로 확
Y축으로 확 이게 아니고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 한 걸 모으면 부피도 찔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부피가 찔끔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최적소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적분 표시에서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할 거고 이 또한 어디서도 나올 것이다? 뒤에 원자 오비탈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된다. 됐죠?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보온의 해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세 번째 우리말 영어 원래 영어 표현으로 normalizat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normalization 우리말 번역 뭐죠? 네, normalization 우리말 번역 바로 정규화입니다. 정규화. 자, 얘는 뭐냐?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모든 파동 함수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혼성 오비탈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나 화학에서 만나게 될 모든 파동 함수는 이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성격을 뭐라고?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인티그럴. 자, 경계 1에서 경계 2가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그 경계와 그 경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d타우면 어떻게 된다? 1이 돼야 됩니다. 모든 파동함수는 항상 저런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전 우주를 뜻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X축도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Z축도 Y축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도 저기까지 저기까지 다 합친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잘 봐. 어떤 영역인데 여기에 전자가 있긴 있는데 그 전자가 지금 우리 우주 어딘가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틀리는 말이에요? 언제나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얘들아 준영이 어디 갔어요? 뭐 지구에 있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준영이가 지구에 있다. 틀릴 수도 있는 말이야? 언제나 맞는 말이야? 준영아 계속 지구에 살도록 해요. 알겠죠? 알겠죠? 준영이는 계속 지구에 살 거래요. 자, 다시 부를게요. 지구 어딘가에 준영이가 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무조건 맞는 말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확률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파동함수는 특정 경계를 정하지 않고 전 영역에 대해 적분을 할 때 항상 1이 나옵니다. 뭘 적분할 때? 확률 밀도함수.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미 모든 파동함수는 싹 다 조작이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뭐라고 부른다? 노멀리제이션 정규화라고 한다. 라는 것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9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또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유명한 파티클 이너 박스 보이시나요? 파티클 이너 박스 보이시죠? 자, 요거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내준다. 에잇. 뭐 6이요? 챕터? 6.
이 상대속 입자도 나중에 2차원, 3차원 막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1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속 입자도 막 꾸며가지고 뭐 위치 에너지도 막 달라지고 해서 막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물리학의 양자역학 책을 찾으면 또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전문적인 파티클 이너 박스는 차라리 물리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하시니까 거기서 기본 더 많은 내용을 배우시고요. 지금 언급할 건 가장 기초적인 파티클 이너 박스 하나만 슬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짜자자잔. 자, 여기가 0, L의 X축. 그래서 어떤 입자가 X축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녀석의 질량은 M이고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이상한 상자 하나를 정하냐면 0에서 음수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L로부터 더 플러스 위치의 위치에서도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0과 L 사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다. 무슨 말이냐면 극도로 불안정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에서는 입자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 이 녀석은 0에서 L 사이에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은 이 영역에만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아주 양자역학적인 미분 방정식 풀이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숏컷 간단한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씌울게요. 그러면 첫 번째 1. 그 입자의 물질파 표현. 자, 어떻게 되죠? 드브로이 물질파 아까도 언급을 했었죠. P 램다는 P분의 H 맞나요? 람다는 P분의 H 됐죠? 이때 이 입자는 해당 영역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물질파가 무엇을 이룬다? 갇혀 있을 경우 무슨 파를 이룬다? 정상파. 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정상파가 요렇게 상하운동하는 정상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상하운동하는 정상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상파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의 정상파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정상파가 나타난다의 가장 일반 꼴은 뭡니까? 저 L이란 거리 안에 파장의 절반이 자연수 개수만큼 존재하는 게 바로 저기서 표현되는 정상파 형성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뭐로 표현된다? 1, 2, 3, 4의 자연수. 예를 들어 N이 1이다.
n이 1이 되면 그 정상파의 파장이 2L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경우 이 녀석의 파장은 2L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 n이 2면 파장 2 곱하기 2 나누어지면서 파장 길이가 L 거리하고 같아지죠. 이렇게 표현된 웨이브가 있다면 이 녀석의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같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는 일반적 방식이 바로 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람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2L 나누기 N. 됐나요? 그러면 3. 이 입자의 운동량 표현. P는 램다분의 H. 램다가 여기 있죠? 대입해요. 그러면 2LH 2L분의 NH 됐죠? 그러면 3 4 EK는 뭐예요? 운동에너지죠. 자, 운동에너지는 고전역학적으로 표현이 뭐예요? 2n분의 P제곱. 그럼 여기 P 자리에다가 얘를 쇽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된다? 8mL 제곱분의 N제곱 H제곱.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그걸 EN이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치 에너지 얼마? 지금 위치 에너지 얼마? 0이죠. 0. 위치 에너지 0.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N제곱 H제곱 8mL 제곱 저 1차원 상자속 입자에서 이 알맹이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N은 뭐고요? N은 1, 2, 3의 자연수고요. 그래서 그 꽤 지난한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상자속 입자 같은 경우 위치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로만 전체 에너지가 구성되기 때문에 저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후딱 구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자속 입자에서 역학적 에너지 표현하는 이 방법 종종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이 상자속 입자 1차원이 2차원, 3차원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 이후에 변수분리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아주 중요한 테크닉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양자역학의 변수분리 테크닉이 그 이후 원자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를 규정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면 또 2주죠? 아닌가? 언제 또 나오죠? 31일. 31일? 그때 나오고 그리고 또 바로 들어가요? 1월 1일에 들어. 그럴 거면 왜 나와요? 우리 다음 주 11일 날 나와. 화요일에 나와서 수요일에 다시. 그뭔 소리야? 봐, 방금 얘 들으잖아 지금. 봐라. 준영이도 지금 그거 뭔 소리야 그러자고. 화요일에. 그거 참 그러네요. 그러네요. 1월 1일. 1월 1일. 그래요. 그럴 거면 그냥 28일 날 지내지. 크리스마스 때문에 집이 안 오시는데. 그럼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네. 이야 대단한 학교야. 대단한 학교야. 24일 정시대로. 진짜로요? 와우. 오케이 됐다. 그렇지. 준표 형 이걸 해줘야 돼요. 준표 형 이렇게 해봐. 이렇게 준표 형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준표 왜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안녕. 안녕. 이거 안녕.